안녕하세요.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문제풀이를 처음을 하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나 또 문제 어떤 난이도라든가 이런 그 부분을 제가 좀 잘 맞힐 수가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맞춰가지고, 사실 이 경영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아주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이게 처음부터 나오다 보니까 문제풀이가 아주 좀 고약하게 옮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어, 한 번씩은 이게 건드리고 짚고 지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을 보면은 그 조직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글씨도 잘 안 보이죠, 그죠? 좀 퍼지고 이러는데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남겨둘 수 있으면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조직의 그 1차적 분화로 라인 부분이 형성이 원래 되고, 2, 3차적 분화에 의해서 스태프 부분이 형성이 되고, 일단 라인 부분은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를 하게 됩니다. 구매부, 제조부, 판매부 등은 이 라인 조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라인 부분은 조직의 1차적인 문화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라인 부분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영 조직에서 인사 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부분인가 했을 때에 스태프 부분은 경영 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그 다음 그 어떤 뭐 조언과 권고 기능을 수행하고 전문 분야에서 지원을 합니다. 인사부, 기획부, 경미부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경영조직에서 인사부는 2번에 해당됩니다. 스태프 부분에 속한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정답에 대한 것도 공지사항이든지 이런 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스태프 조직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할 때 경영 관리자들이 독단적으로 처사를 할 우려가 있다. 중간 관리자들이 경영 중간 하부 조직이 하부 관리자 이랬잖아, 그죠? 그래서 관리자들은 의욕과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통솔력이 강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전달이 가능하다. 조언을 담당하고 조직의 규모가 큰 경우가 효율적이다. 명령 일원화의 원칙을 적용한 조직으로 조직의 질서 유지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인 조직이라면 직계 조직이잖아. 군대 조직이라든가 예전의 어떤 그 회사 구조라든가 이런 라인 조직은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성이 감소하고, 또한 직공장의 어떤 양성이 어렵고 관리자는 만능가가 되어야 되고 부서 간의 유기적인 조정이 어렵게 됩니다. 그건 라인 조직이 되고, 스태프 조직 같은 경우에는 4번 이제 조언을 담당하고 조직의 규모가 큰 경우가 효율적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라인 조직이 되는 거죠. 직계 조직, 스태프 조직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스태프 조직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 직능식 조직의 중심 원칙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직능식 조직은 테일러가 고안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라인 조직에서 무시되었던 전문화 원칙이 특징인 것이 바로 직능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문화 원칙이 있는 것이 바로 직능식 조직이 되겠고, 기능화의 원칙, 보란 위임의 원칙, 삼면 등가의 원칙, 명령 일원화의 원칙은 라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직능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직능식 조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일러가 처음 고안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처음 고안한 이 직능식 조직은 부문마다 다른 관리자를 두어서 작업자를 전문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그런 직능적 권한을 부여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라인 조직의 장점은 뭐 권한과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다. 빠른 의사결정과 전달이 가능하다.
그 다음 또 보면은 뭐 문제 발생 시 명령 개통이 일어나야 된다. 요거는 라인 조직입니다. 직계 조직이 라인 조직이고, 그 다음에 또 4번 요거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감소한다. 요거는 단점에 해당됩니다. 요건 장점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정답은 직능식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직능식 조직의 설명에 대한 옳은 것입니다. 직능식 조직의 조직과 라인 조직으로 본다면 라인 조직의 장점이 1, 2, 3이 되고 단점은 라인 조직의 단점. 이거는 직능식 조직이 되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라인과 스태프 조직, 즉 그 직계 참모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라인과 스태프 조직은 라인 조직에 이를 지원하는 스태프 전문가를 결합시킨 조직입니다. 라인 조직하고 스태프 조직을 결합시킨 것.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스태프가 되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협력하는 그 조직이 라인과 스태프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라인과 스태프 조직의 장점이고, 여기 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을 감소한다 했을 때는 라인이었죠. 라인이거든. 기업 환경이 동태적으로 다양하게 변동하고 기술 혁신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었고, 특정 사업을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형성되었다가 그것이 완성되면은 해체되는 조직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 조직 있죠. 라인 조직, 직능식, 위원회 조직, 사업부재 조직,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조직과 같은 경우는 특정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형성되는 조직이 프로젝트 조직인데, 우리도 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성되는 조직이고, 필요한 인원은 탄력적으로 구성이 되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은 그 해체가 되는 그러한 조직을 바로 프로젝트 조직이라 해가지고 52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부 관리자의 자주성, 신속, 창의성이 증가하고 관리 계층의 단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신속하고 유능한 경영자를 양성할 수 있는 조직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분권적 조직, 위원적 조직, 직능식, 집권적 매트리스 조직 이렇게 됐을 때 분권적 조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권적 조직은 권한이 분산되기 때문에 하부 관리자의 자주성이나 창의성이 증가하고 사기도 높아지고 책임감도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관리 계층의 단계가 감소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최고 경영자층은 일상적 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과되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분권적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상층에 집중되어 있고 정책이나 계획이나 관리가 통일되어 있는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을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했을 때에 분권적 조직, 위원회 조직, 직능식 조직, 집권지역 조직, 그 다음에 사업부재 조직 해가지고 상층 부위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집권적인 조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집권적인 조직의 어떤 단점이라면은 최고 경영자가 거의 독립적으로 독재적으로 지배하라는 경향이 좀 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관리자의 창의성 발휘가 어렵고, 조직 규모가 커지면은 관리 계층의 단계가 증가되기 때문에 명령이나 지시나 그러한 것들이 신속하고 정확성을 잃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 상층부 있고 하부 조직에서 올라가는 어떤 라인 조직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뭐 정보 처리라든가 일의 처리와 같은 것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른 것들 뭐 분권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힘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만도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의 네트워크로 호손 실험에서 중요성이 입증되었고 구성원에게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공식적인 조직, 분권적 조직, 비공식 조직, 집권적 조직, 사업부재 조직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식적인 거는 그냥 자연스럽든지 아니면 부자연스럽 상관없이 형성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네트워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만족을 주는 조직은 실제 이 비공식 조직입니다. 자연스럽게 친분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친분, 친교, 친목, 도모 등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형성된 집단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친분이나 감정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입니다. 그래서 호손 실험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 단위를 중심으로 독립 채산적인 관리 단위로 분권화하고 본부에서 총괄 관리하는 형태의 조직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팀형 조직, 위원회 조직, 사업부재 조직, 매트리스 조직, 프로젝트 조직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뭐 정답은 물론 이제 3번입니다. 사업부재 조직입니다. 사업부재 조직에 대한 설명은 각 사업부별로 어떤 그 독자적인 제품 단위나 지역, 고객에 따라 부문화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분권 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그 대기업에서 보편적으로 택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6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은 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원에게 심리적인 만족을 준다. 호손 실험에서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이거는 바로 위에서 했었죠. 호손 실험에서 만족 주는 거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친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접촉에 의해서 우연히 형성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공식 조직이었죠.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 네트워크 이것도 비공식이네. 그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조직이다. 이렇게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지 공식 조직은 그죠? 그래서 1, 2, 3, 4와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은 기업의 어떤 조직도상의 조직을 의미하는 것을 공식적인 조직이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형성되었겠죠. 그래서 인위적 조직으로서 조직도나 사교, 직제에서 규정이 된 조직이고 비공식 조직이 바로 이제 뭐 자연 발생적으로 뭐 친교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축구 동호회다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등산 동호회다 이런 취미 활동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음악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얼마든지 술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다 비공식 조직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친교라든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기는 그런 조직이 되겠죠. 호손 실험에서 어떤 그 만족감을 주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입증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비공식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혈연, 뭐 지연, 학연, 취미, 뭐 간섭, 감정을 기초로 한 조직입니다. 감정의 논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또 어떤 그 내면적인 조직으로 온정적이고 인간관계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능률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공식적인 것이 되겠죠. 그죠? 귀속감, 만족감, 안정감을 줄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어떤 거 혈연, 지연, 학연, 취미, 뭐 관섭 이런 것들이 되겠고 합리적 사고에 의해 생성된다. 이거는 공식 조직. 근본적으로 경제적, 물질적 이익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이것도 공식이 되겠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비공식 조직의 의사소통을 차단해야 된다. 이것도
공식적인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2번을 빼고는 전부 다가 공식적인 조직에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다수의 관리 계층이 존재하는 고층 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평탄 구조의 조직은 어떤 것인가 할 때에 팀형 위원회 조직, 프로젝트 조직, 그 다음 사업 부재 조직, 매트리스 조직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팀형 조직은 관리 및 명령 계층을 단축시킨 그런 평탄 구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팀별로 무슨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59번 1번이고 60번 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조직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팀형 조직, 매트리스 네트워크 조직, 위원회 조직, 매트리스 조직, 사업 부재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럴 때는 바로 그 매트리스 조직입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은 새로운 변화에 보다 융통성 있게 어떤 거 대처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기능상 전문성이 발휘되고 자기 어떤 개발의 한 뭐라 그럴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매트리스 조직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1번 영양사가 실제 식수와 예상 식수를 비교하여 설정된 기준에 잘 도달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통제 진행의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볼 때에 성과 기준의 설정, 업적 수행 결과의 측정, 작업과 진행의 과정, 시정조치 피드백, 기준과 결과의 비교. 기준과 결과의 비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제 기능은 보통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성과 기준을 설정을 먼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수행도를 측정을 하게 되겠고, 설정한 기준하고 성과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 조치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수정이 나오고 시정 조치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본다면은 정답은 61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는데, 보통 통계 기능의 종류가 있었죠. 물리적 기준은 노동시간당 생산량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원가 기준은 제품당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자본 기준은 또 수익,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낮는가, 또 수익 기준은 1인당 매출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통제 기준의 한 종류인데, 여기서 통제 진행은 바로 이런 이제 4단계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준과 결과의 비교는 설정한 기준과 성과의 비교에 대한 거죠. 5번이 되겠고요. 계획과 성과의 차이를 측정하고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는 경영관리 기능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여기 계획을 하고 계획하는 겁니까? 계획과 성과의 차이를 측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는 경영관리잖아요. 계획, 조직화, 지휘, 그 다음에 통제, 조정 이렇게 된다면은 통제가 되겠죠. 그렇죠. 수정 조치라니까. 그래서 통제는 경영관리상 계획, 조직화, 지휘,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으로 실제 행동과 원래 그 계획된 행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수정을 하게 그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소의 영양사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통제 유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해서 종업원은 1인당 매출액을 분석하고 고객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사전 통제인가, 1인당 매출액을 분석을 하고 고객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 동시 통제, 가부 통제, 그 다음에 사후 통제, 진행 통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매출액하고 고객 만족도라면 벌써 이런 식사가 다 제공되고 난 다음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이건 사전 통제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후 통제가 되겠습니다. 통제 유형에는 뭐 사전 통제, 그 다음에 동시 통제, 가부 통제, 그 다음에 사후 통제, 뭐 이런 유형이 있는데, 특히나 이 동시 통제는 뭐 진행 통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3번하고 5번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고, 이 통제의 한 유형으로 최종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수정 조치를 사실 취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설문조사를 한다. 정답은 4번. 이 답은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했는 그에 대한 정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에서 영양사가 진행하는 식재료 검수는 어느 통제의 유형에 해당이 되는가? 그래서 사전 통제, 동시 통제, 사후 통제, 예산 통제, 뭐 재고 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양사가 진행하는 식재료 검수잖아, 그죠? 검수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수행이 목적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미리 이제 예견이 된다든가 미리 어떤 예측을 하고 그 가능성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식재료 검수에서 이제 이 사전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식재료를 검수한다든가 영양 기준량 등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어지는데 사전 통계를 할 적에 영양 기준량이 부족하다, 뭐 또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많다, 또 뭐 식재료 검수가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따라 사전에 통지를 이제 하게 되는 사전 통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후 통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합니다. 그 다음에 급식소를 직영으로 운영할 때 그 단점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급식소를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고용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조금 결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좀 나쁠 수 있지만 나중에 또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경비 절감 실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관여한다. 이거는 급식 품질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증가와 서비스 결여가 우려된다. 그 다음 무리한 인건비 삭감으로 인한 잦은 이직, 투자금 회수 압박에 따른 급식의 품질 저하. 그래서 정답은 인건비가 증가되고 서비스가 결여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왜 그런가 하면은 고용이 안정되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서비스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수년 후에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비 절감 실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급식 업무에서 직영에서 위탁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해서 보면은 위탁할 적의 어떤 그 문제점으로는 급식 품질 통제가 좀 어렵겠죠. 이렇게 어렵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한 위탁 급식 업체에서 계약을 함으로 오는 어떤 그 위험성이랄까 투자 자본 회수 압박에 따른 급식의 품질 저하 등이 올 수 있겠고 원가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여기 직영을 할 때의 문제가 되겠고 경영진의 업무 관리 부담이 전가되어진다 이것도 아니고 결국 급식 업무를 직영에서 위탁으로 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투자금 회수로 인한 급식 품질의 저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같이 어떤 급식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탁을 받는 그 어떤 그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급식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후반 위탁급식이 등장하게 된 큰 배경은 무엇인가 했을 때, 뭐, 4차 산업이 발달했다. 식중독 발생 증가, 고품질의 식사 욕구, 급식 산업의 다각화, 학교 급식의 급격한 확대 이렇게가 고품질의 식사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위탁급식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급식 산업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위탁 전문업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첫 번째는 급식소의 내적인 환경이 변화됩니다. 뭔가 하면은 급식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고 복리후생의 정진을 요구하는 그 종사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경영자가 또 관리하기에는 부담되는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려고 결국은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환경 변화에서 고품질의 식사 욕구라든가 고객 요구가 다양하게 이제 요구되어짐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서 임금 상승이라든가 물가가 상승되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의 전문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급식이 등장하게 돼서 고품질의 식사용품의 이 소비자 입장이 되겠죠. 그죠? 이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내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식당까지의 급식 위탁급 계약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먼저 급식 위탁을 할 때 이제 계약 방법이 크게 식당까지 하고 관리비 재계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식당까지 급식 위탁 계약은 식당가에다가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와 위탁 수수료를 포함한 그런 계약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식수 변동이 적고 급식 규모가 큰 급식소에서 많이 이제 채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당가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기타 경비와 위탁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급식 위탁 계약 방법이 됩니다. 식당까지. 식당까지 하고 관리비 관리비 계약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급식소를 직영에서 위탁의 형태로 전환할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원가 절감의 가능성, 신속한 원가 통제 가능, 수익보다 품질 제고가 우선시되고 영양 및 복지 차원에서 급식소가 운영이 되고 급식비 일부를 기관이나 기업에서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직영에서 위탁할 때 원가 절감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급식을 위탁할 때는 어떤 급식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원가 및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노사 분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서비스 불평 감소, 낙후된 시설이나 설비는 들어오는 어떤 그 위탁업체에서 개선을 하고 급식 업무라든가 관리 부담에 대한 그 감소와 같은 그런 그 기대 효과가 있겠고 여기 있는 그 뭐 2번이라든가 3번, 4번, 5번과 같은 것은 이거는 직영급 어떤 그 형태입니다. 그 신속한 원가를 통제하고 수익보다 품질 제고 우선시되고 영양이나 복지 차원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급식비 일부를 기관이나 기업에서 보조하는 이거는 직영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탁급식 업체에서 진행하는 위탁 급식 위탁 절차로 맞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위탁급식 업체의 경우에서 진행하는 위탁은 어떤 그 보면은 그 고객사에서 위탁 의뢰를 이제 받게 되면은 그 급식소 현황 설명이라든가 위탁 의뢰 기간 뭐 사전조사 제안서 작성 뭐 평가 현장 평가 위탁 급식제 설명회 업체 선정 확인 뭐 이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70번에는 보면은 위탁을 이제 의뢰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위탁 의뢰 기간을 사전조사를 하고 또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방문하고 업체물 설명회를 듣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위탁 절차는 고객사에서 위탁 의뢰를 받으면 급식소 현황의 어떤 우리 급식소 이러이러하다 하는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탁 이제 의뢰 기관에 대한 그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 또 위탁급식 업체가 이렇게 하면은 또 현장을 방문하고 위탁업체에서 설명을 하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을 하고 개점 준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70번엔 3번이 되는데 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까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사실은 아유 좀 약간 여러분들 귀에 좀 속속 들어가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풀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정도 이게 잘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거를 할지를 이번 주 수업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매끈하게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